역사상 가장 잔인한 복수극이 펼쳐졌던 곳은 다름 아닌 조선왕조 궁궐 안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암투를 넘어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한 여인의 욕망이 왕실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정조가 펼친 가장 극적인 복수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776년 봄날 조선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세의 젊은 정조가 할아버지 여후궁 중 한 명을 궁 밖으로 쫓아내더니 결국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그 여인은 바로 수계 문씨였는데 한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궁중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창경궁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는데 영조의 장남이었던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사랑하던 며느리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직접 빈전을 찾아 정성껏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례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여동생으로 평소엔 조용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영조가 빈전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젊은 궁녀를 보게 되었고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영조는 문씨에게 은총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로서도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며느리를 섬기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고 심지어 죽은 며느리의 거처를 그 며느리의 궁녀에게 주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였습니다. 궁중은 발칵 뒤집혔죠. 특히 당시 18세였던 사도세자의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상중에 그 시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사도세자에게는 문씨의 등장이 단순한 새 후궁의 입궁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1753년 2월 문씨는 정삼품 소원으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큰 파문이 일었는데 영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교지에 도장을 찍으라고 명했지만 승지 윤광이가 이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도장을 찍게 해야 했죠. 이는 조정 대신들조차 문씨의 후궁 책봉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1753년 3월에는 장녀 화령옹주를, 1754년 5월에는 차녀 화일옹주를 낳으며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영조는 60세가 다 되어서도 문씨와의 사이에서 여지어 딸을 얻은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씨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던 거죠. 문씨와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궁중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동궁전의 내관들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관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동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문씨에게 보고했고 문씨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영조에게 일러 바쳤던 거죠. 사도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영조의 귀에 넣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런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이 깊어져 부자 사이는 갈수록 벌어지더라고 말이죠.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문씨 남매를 요녀와 간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하고 간신은 간사한 신하를 의미하죠. 궁중에 살면서 직접 문씨의 행태를 지켜본 세자빈의 절규에 가까운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궁궐 안에서 문씨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고 그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문씨의 모함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사소한 실수나 말실수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어요. 심지어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문성국이 이를 사도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정조는 훗날 증언했습니다.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사도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아버지에게 크게 꾸중을 당했고 절망한 나머지 저승전 앞 오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문씨의 야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하며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해요. 심지어 민간에서 몰래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씨는 왕을 속여 가짜 왕자를 만들려 했던 거죠. 문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궁중에서 아무도 무시하며 행동했어요. 심지어 영빈 이 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어 회초리를 맞는 사건이 벌어지자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나서서 문 씨를 꾸짖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의 생모로 문 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계도 훨씬 높았지만 문 씨는 개의치 않고 무례하게 굴었던 거죠.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궁중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철저한 서열과 예의가 요구되었는데 문 씨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영조의 총애만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궁중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할 만했고 특히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1771년 문 씨는 마침내 종일품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 지위까지 올라선 것이에요. 이때 문 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중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문 씨가 20년 넘게 꾸준히 부자관계를 이간질한 결과였던 거죠. 영조는 아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책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얻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사도세자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이는 다시 영조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마침내 임모화변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터졌어요.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고통받다 숨을 거두는 동안 문 씨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전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런 잔혹한 장면들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11세였던 세손 정조에게 문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능멸한 존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원빈 홍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보환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는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어요. 사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언젠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문 씨는 어린 세손 정조를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죠. 1775년부터 정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문 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한 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정조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정조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동시를 처단할 명분과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6년 3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의 죽음이었어요. 그날 정조가 귀했습니다. 젊은 왕의 탄생이었죠.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즉시 숙의 문 씨를 겨냥했습니다. 24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마치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문 씨의 자귀를 삭탈하고 궁 밖 내쫓았어요.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들고 문 씨의 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는다고 명령했습니다. 문 씨 일가는 죄인으로 전락했던 거죠. 이때부터 문 씨는 더 이상 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문녀라고만 부르도록 했어요. 신이라는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버린 거죠. 3일 장문의 노지를 내려 문 씨의 죄를 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이익해서 정조는 문 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 어지럽힌 죄상을 낱낱이 밝혔어요. 또한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범도 문성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했는데 이는 정조가 기간 동안 문 씨의 죄상을 수집하고 정리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일 문 씨를 도서로 완전히 축출했어요. 조정의 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은 당장 사형에 처하고 그 딸들인 화주와 화일옹주의 자귀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옹주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두 옹주는 피붙이며 문 씨가 음모를 는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였을 뿐이라며 어린 조카들을 감쌌던 거죠. 이는 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문 씨에게는 해당하였습니다. 영국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마치 문 씨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조정 찬성하는 가운데 내려진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문 씨의 마지막 순간 어땠을까요?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그녀는 이제 궁밖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20년 넘게 누렸던 부귀영화도 궁중에서의 위세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약을 받아들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세자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후회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조를 원망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 씨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무리였어요. 정조에게 문 씨의 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문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조선 역사에 또 있었어요. 바로 인조 때의 후궁 귀인 조 씨입니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만 믿고 아무도 무시하며 행동하다가 결국 새로운 왕 효종에 의해 패출되고 사사당했죠.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 씨를 죽음으로 내몬 귀인 조 씨와 사도세자를 모함한 수계 문 씨, 두 여인 모두 왕실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귀인 조 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효종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했지만 수계 문 씨는 딸만 둘을 낳아 정조의 대척점이 될 수 없었어요. 결국 영조가 죽자 문 씨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 왕이 죽거나 총애가 식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씨 사건을 두고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문 씨가 정말로 사도세자를 모함했을까? 아니면 정조가 이모화변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어서 문 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문 씨는 궁녀 출신의 일개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론이나 소론 같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어요. 마땅한 권력 기반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 정조는 즉위 후 노원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모화변으로 인한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왕실과 조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는 문 씨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김상로라는 인물도 문 씨와 함께 이모화변의 책임을 뒤집었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관작 추탈과 가족 유배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록에 기록된 문 씨의 행태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해경궁 홍 씨는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며 문 씨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 씨를 요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문 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정조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만약 문 씨가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면 정조가 그토록 서둘러 그토록 철저하게 그녀를 처단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기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보통의 분노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조에게 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고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어요. 11세의 세손이었던 정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문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저는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문 씨가 저지른 행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혹독한 처벌을 받았어요. 문성국은 노비가 되어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고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문성국의 처남 박도옥까지 연루되어 유배를 당했고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관노비로 사야 했어요. 문 씨의 사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령 옹주의 남편 심능건은 장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5년 전 요절한 화일옹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문 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난 거죠. 이는 조선시대에 죄인의 가족들이 받는 연좌제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삼족이 멸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화령옹주만큼은 정조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옹주의 자귀 삭탈을 요구해도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화령옹주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죄로 인해 궁궐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 어렵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화령옹주는 운이 좋았습니다. 영조보다 21년을 더 살면서 순조대까지 천수를 누렸어요. 1821년 69세로 사망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죠. 만약 화령옹주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사당했을 거예요. 왕위 계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조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죄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정조가 조카들을 보호한 것은 그들이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와 변의 원한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노론과의 협력 관계도 안정시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정조에게 문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자 동시에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죽음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역 중 하나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후대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씨는 항상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요녀로 그려지죠. 그녀의 실제 모습이 어땠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악역으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문씨를 단순히 악역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거든요.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일품 수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문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시대적 한계가 만들어낸 비극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정조 역시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문씨의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 앞에서의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이 아닐까 해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문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